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우의 인문학 산책, 길 위에서 만난 한국 현대사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 재직하고 있는 역사학자 김태우입니다. 오늘은 이전과는 다르게 조금 경쾌하게 시작해봤습니다. 원래 여행이라는 것은 즐겁고 경쾌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라는 조금은 경쾌한 노래로 시작해봤는데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과 여행지가 있습니다.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10여 년 전 대학원 후배와의 국내 평화여행인데요. 여행길에서 이 노래를 포함해서 정말 많은 노래를 제 싸구려 94년형 액센트 안에서 계속 불러대며 전국을 누볐던 기억이 납니다. 원래부터 이 여행은 테마도 일정도 행선지도 정해져 있지 않았던 여행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대학원 연구실 안에서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라고 느꼈고 오늘 지금 당장 떠나야겠다 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옆 연구실에 있던 아르헨티나에서 유학 온 왠지 굉장히 외로워 보이는 4살 터울의 대학원 남자 후배에게 혹시 지금 나하고 그냥 무작정 떠나지 않겠냐고 툭 던지듯이 물어봤는데 이 녀석도 적잖이 답답했는지 좋다며 바로 따라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일정도 행선지도 테마도 계획도 아무것도 없이 서울을 떠나 강릉으로 갔고, 제 고향이 강릉이라는 말씀 첫 시간에 드렸는데요. 일단 강릉에 제 고향집에서 녀석을 배부르게 먹인 이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해남 땅끝 마을을 여행의 반환점으로 한다라는 사실 하나만 정해놓고 그냥 떠났습니다. 며칠에 걸쳐서 갈지 어디를 거쳐서 갈지 아무런 계획도 없이 떠난 거죠. 그 길 위에서 충북 영동의 노근리 학살지, 광주의 금남로 5.18 묘지, 그리고 소설 태백산맥의 배경이었던 전남 벌교, 그리고 해남의 김남주 생가, 이런 것들이 지금은 아마 그 지역 사회에서 주요한 관광 코스 중 일부로 이제 다들 이렇게 개발돼 있고 그 박물관 같은 것들이 들어서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모든 거의 대부분의 곳들이 이제 10여 년 전에 갈 때만 해도 그냥 아무런 이정표도 없고 뭐랄까요, 노근이 학살지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쌍꿀다리의 지역민들이 그 지역 그곳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쇠창살 같은 걸 그냥 들여놨고, 소설 태백산맥의 주요 집들인 김범우 집이나 이런 곳들도 다 그 벌교 주민들이 살고 있었고요. 해남 김남주 생가도 지역민이 살고 있었고요. 근데 저희가 물어물어 갔던 거죠. 아무튼 정말 이 모든 곳들이 예정에 없던 곳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게 이 여행이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아있는 이유는 그 목적지에서 느낀 남다른 감회, 이것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사실 그보다는 길 위에서 정말 자유롭고 행복했다는 사실 때문에 잘 잊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배회하면서 체게바라가 즐겨 마셨다던 아르헨티나산 마떼차를, 진짜 말 그대로 아르헨티나에서 가져온 그 마떼차를 나눠 마시면서 그 차 안에서 끝없이 수다를 떨고 노래를 부르고 그러면서 그 길 위에서 무한한 해방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목적지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몇 시간 안에 가느냐 이런 거는 더더욱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여행을 통해서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길 위에서 행복한 여행이야말로 진짜 최고의 여행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도달하고 싶은 목표 지점이 있을 겁니다. 감히 상상하기 힘든, 마치 에베레스트 정상과 같은 험난한 목표를 꿈꾸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목표한 곳에 이르러도 상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매우 실망스럽거나 오르자마자 너무 춥거나 너무 외로워서 빨리 내려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그런 경험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달리 말해 우리 인생도 마치 여행과 같이 최고의 여행이 되기 위해서는 길 위에서 충만하고 행복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과 즐겁게 때론 비장하게 두 손 꼭 잡고 노래 부르며 걸어가는 길, 그 길 위에서 방향을 잃지 않을 나침반 하나 정도만 가방 안에 잘 보관해 두고 길 옆을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충분히 즐기는 그런 여행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인권연대와 같은 좋은 동반자와 함께라면 그 여행길이 더 즐겁고 가치 있게 느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평화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여행 장소를 소개드리기 전에 지난 방송 광주편에 대한 댓글을 달아주신 햇따기님, 감기군 만세님, 단팥빵빵님, 제로피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기군 만세님은 갈수록 우리 사회에 대해 비관적이 돼간다고 하셨는데, 이 인권연대와 한국 현대사에 대한 지극한 애정을 보여주시는 이 감기군 만세님이나 햇따기님 같은 여러 청취자님을 보건대 이걸로 판단컨대 충분히 우리 사회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제로피님은 5월 광주의 제도권화 보수와 소수에 의한 박제화에 대한 걱정과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충분히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5월 광주의 보수화를 말하기에는 아직도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가 성숙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근혜 시대에 접어들어서 소위 87년 체제가 위기에 봉착한 듯한 여러 사회적 징후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조치 등을 놓고 판단하자면은 한국의 보수 세력은 5.18과 같은 민주주의와 관련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의 의의를 언제나 격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종편에서는 5.18에 북한군이 개입돼 있었느니 어쩌냐 하는 이야기들을 버젓이 내보내기도 했었죠. 제 생각에는 마치 독일에서 홀로코스트 역사교육이 독일 역사교육의 아주 중요한, 사실상 가장 중요한이라고 해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핵심적 내용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런 현상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나 제주 4.3 항쟁이나 이런 역사적 사건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역사교육에서 강조되고 일상과 제도 속에 편입되어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5.18을 이용하여 개인적 정치 권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특정 개인이나 세력에 대해서는 날선 비판을 가해야 하겠지만, 현 시점은 5.18 정신의 진보적인 제도권 안착과 확산에 대해서 더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진짜 본격적으로 오늘의 여행지 평화답사지로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떠날 세 번째 평화여행지는 서울의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입니다. 서울 사시는 분들이라면 매우 쉽고 편하게 갈 수 있는 평화답사지입니다. 바로 서울 지하철 3호선 아마 독립문역이죠. 독립문역에 하차하면 바로 도달할 수 있는 곳이 서대문 형무소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곳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은 그 역사적 가치에 비해서 대중에게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고, 심지어 서대문 형무소 스스로도 자신의 역사적 평화사적 중요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아닌가 하는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서대문 형무소는 한국 근현대사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곳으로 지금보다 좀 더 부각될 필요가 있고, 더 잘 조성되고 더 많이 알려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번 방송을 듣고 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 일제시기 종군위안부 관련 문제와 관련해서 현 정부가 굉장히 졸속적으로 처리를 했다거나 아니면
아베 정권의 평화헌법 무력화 시도, 뭐 이러한 어떤 한일 간의 평화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죠. 이런 현 시점에서 서대문 형무소에 들러서 동아시아의 역사 평화에 대해 반추해보는 것, 이것도 나름의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일단 이곳 서대문 형무소라는 명칭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 형무소라는 명칭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 이유는 이곳의 명칭이 원래 서대문 형무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였기 때문입니다. 그 명칭의 변화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우선 이곳은 대한제국 시기이자 일제 통감부 시기였던 1908년에 경성감옥이란 이름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네, 1908년 굉장히 오래전이죠. 네, 일제 본격적으로 식민지화 되기 이전 시점인 그 외교권이 박탈됐던 그 시기에 일본 일제의 저항에서 의병이 뭐 전국에 걸쳐서 일어났을 때 주로 의병들을 가두는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이 경성감옥입니다.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는 경성감옥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연 뒤에 1912년부터 23년까지는 서대문 감옥, 23년부터 45년까지는 서대문 형무소, 45년에서 61년까지는 서울 형무소, 그리고 61년부터 67년까지 박정희 정권 전반부 시기에는 서울교도소라고 불렸고, 67년부터 87년 그 민주화 운동이 뜨겁게 일어났었던 87년 시점까지 약 20년에 거쳐서는 서울구치소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서대문 형무소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시기는 그 시기로 보자면 22년으로 상대적으로 길긴 한데 서울구치소로 불리던 시기도 20년이나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의 서대문 형무소라는 명칭은 단순히 그 사용 시기가 가장 길었기 때문이 아니라 상당 정도 현재 시점에 특정 관점이 투영된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특정 관점이란 아마도 일제 시기 역사성의 강조, 그리고 그 군사 독재 시기의 역사성의 삭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대문 형무소 역사전시관에 들어가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이 용어의 역사성을 반영해서 일제 시기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전시되어 있고, 그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되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 바로 이 서대문 형무소, 당시 이름으로는 서울구치소죠.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전시관에는 민주화 운동의 역사는 사실상 삭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제 시기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사람들 중에서는 사회주의자들도 굉장히 많이 수감되어 있었는데, 사회주의자들과 관련된 얘기가 뭐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은, 사회주의자들의 어떤 항일 운동, 민족 운동과 관련된 얘기도 이곳에서 많이 삭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명칭으로부터, 서대문 형무소라는 명칭으로부터도 이곳에서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지를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 한번 들러보셨습니까?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철 3호선을 타면은 굉장히 쉽게 들를 수 있는 곳이니까 어린 아이들의 부모님이라면은 뭐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 자제를 두신 분이라면 아이들과 함께 근현대사 교육을 위해서 함께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그 3호선 독립문역에서 내려서 이곳에 가보면은 일단 좀 당혹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이 현대적인 메트로폴리탄 이 서울이라는 도시에 어울리지 않는 거대한 벽돌 장벽, 그리고 망루, 이런 것이 안겨주는
부조화의 느낌, 뭐 낯섦, 기괴함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렇다고 겁내지 마시고 용기 내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그 많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여기서 이곳을 배경으로 해서 뭐 그런 장면들을 많이 촬영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들어가시기 전에 일단 그 정문 앞에서 그 담벽 앞에 서서 왼쪽 편을 보시면은 저기 멀리에 커다란 돌문이 보이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꽤 멀리 떨어져 있긴 한데요. 뭐 걸어서 가면 금방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기도 합니다. 그 1897년에 만들어진 독립문이 그곳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와 독립문을 동시에 바라보면서 아, 여기가 근대와 관련돼서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구나 반추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곳에 서대문 형무소가 있는 곳에 독립문이 서 있다라는 것은 의외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기도 합니다. 뭐냐면은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독립문 하면은 이 여기서 말하는 독립이 일제로부터의 독립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보통 독립하면은 우리가 독립운동 뭐 이런 거의 연장선상에서 일제로부터의 독립을 상상하기 쉬운데 여기에서 독립문에 그 위에 써 있는 그 독립은 일제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중화 질서의 중심이었던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독립문을 수립한 주체 자체가 서자필과 같은 개화 세력이었고 이들이 축한 것은 중국으로부터 중국 질서, 조공 질서, 정근대 질서로부터의 탈피 그리고 세계 근대 체제로의 편입을 축하하는 의미로 독립문을 만든 것이죠. 근데 여기다가 왜 독립문을 만들었느냐? 서대문 형무소와 독립문이 있는 이곳을 서대문구 현조동 101번지라고 하던데요. 이 현조동 101번지에 원래 조선시대에 있었던 곳은 여기도 문이 하나 있었는데 영운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었습니다. 영운문이라는 문과 모화관이라고 하는 그 일종의 뭐랄까요, 지금으로 따지면 호텔 같은 거랄까요.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은 조선시대 때 중국에서 오는 사신을 영접하는 문이 바로 이 영운문이었습니다. 달리 말해서 그 4대 외교의 어떤 가장 대표적인 상징적인 공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중국 4대 외교의 상징이었던 영운문을 헐고 그곳에 독립문을 세웠던 겁니다. 근데 아무튼 뭐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이든 어쨌든 이게 조선인들의 독립의지를 상징해 놓은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어떤 독립의지를 상징해 놓은 건축물 옆에 조선 최대이자 최초의 근대적 감옥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상징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예컨대 그 한국의 주요 명산을 둘러보면 예전에는 그 주요 명산에 그 아주 상징적인 대표적인 거함들이 있는 곳에서 새꼬챙이들이 많이 발견되곤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일제 시기에 그 조선의 기를 죽이고자 쇠하게 하고자 일제에서 의도적으로 뭐 그런 곳에 쇠의 기둥을 박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마치 뭐 그런 것과 비슷한 어떤 연장선상에서 예컨대 그 독립기념관장 김삼흥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기를 죽이고자 하는 음모의 연장선상에서 이 독립문 부근에다가 감옥을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라고 자기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또 공간적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민가들하고 아주 인접한 곳에다가 이 엄청나게 큰 최초의 근대 감옥을 만들었다라는 건데, 여러분 그 최근에 이 서대문 형무소 부근에서 굉장히 그 서울시와 일반 시민단체와 기업체가 이렇게 연루돼 있는 어떤 갈등이 발생한 적이 있었죠.
소위 옥바지 골목이라고 하는 역사적 공간과 관련해서 옥바지라는 것은 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던 그 수감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 수감자의 가족들이 감옥 부근에 이렇게 뭐 상주를 하면서 먹을 것이나 뭐 옷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제공해 줬던 그런 것을 옥바지라고 불렀었는데, 사실상 그런 어떤 독립운동을 하면서 그 고생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 가족들이 지원해 줬었던, 그리고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그 주변 사람들이 지원해 줬었던 그 흔적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옥바지 골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옥바지 골목을 이제 허물어 버리려고 한 거죠. 네, 그 허물고 거기다가 아파트를 세우려고 했는데, 그 시민단체와 아무튼 서울시와 기업과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기업과 이런 여러 주체들이 엉키면서 굉장히 심각한 어떤 뭐랄까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공간들이 개발 논리에 밀려서 계속 사라져가는 것, 이건 매우 안타까운 사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아무튼 그 민가가 바로 옆에 대규모로 있는 곳에다가 이런 감옥을 만들었다라는 것, 이것이 주는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달리 말해서 조선인들에게 일종의 일본인들에게 의해서 관리 감독되고 있다. 그리고 조선인들에게 공포의 감정을 이입하려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 서대문 형무소 축조의 뭐 어떤 의미에, 상징적 의미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곳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는 건물은 서대문 형무소 역사전시관이라고 하는 건물인데요. 이 역사전시관 건물을 정면으로 바라보면 그 주변 광경이 꽤나 멋있습니다. 한번 쭉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시관을 정면으로 보면서 오른쪽 대각선 방향을 보면은 멀리 무학동 봉수대를 품고 있는 안산이 보이고요. 그리고 선자리에서 뒤를 돌아보면 인왕산에 아주 거친 바위 봉우리들이 솟아있는 멋진 풍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그 안산과 인왕산 사이의 험준한 고개를 무학제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 조선 왕조 초기에 국사였던 무학대사가 이 무학제를 넘으면서 터는 좋은데 3,000명의 호라비가 탄식할 곳이다. 이런 뭐 예언 같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은 일제 시기 이곳의 수용 인원이 실제 약 3,000명 정도 됐었습니다. 네. 아무튼 그 매표소에서 전시관으로 발을 옮기면서 뭐 나름의 또 이 공간에 대한 이야기, 독립문과 관련된 이런 공간의 이야기를 하면서 주변 가치관 분들에게 역사적 지식을 좀 뽐내시다가 좀 더 뭔가 내 역사적 지식을 자랑하고 싶다 그러시다면은 그들의 시선을 이 바닥 쪽으로 유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발 딛고 있는 그 바닥에 빨간 붉은 벽돌들이 깔려 있을 텐데요. 이 일부 벽돌들에 보면 서울 경자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서울 경자는 이 돌이 일제 강점기 경성 형무소, 여기 서대문 형무소 말고 공덕동에 있는 또 다른 형무소 경성 형무소라고 있었는데, 그 경성 형무소에서 그 수감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벽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고, 그곳에 있는 벽돌을 사용해서 이 서대문 형무소도 옥사를 계속 증축해 나갔던 거죠. 물론 또 당시 건물 증축의 노역은 이 서대문 형무소 수감자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건물들이 이제 1987년에 서울구치소가 경기도 의왕으로 이전하면서 일부 건물만을 보존하고 다른 건물들은 모두 헐어버리기로 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헐어버리는 과정에서 참 답답하게도 그 역사의식이 너무 없는 나머지 그 벽돌들을 다
그냥 건설업체에다가 팔아버린 겁니다. 근데 그 팔려간 그 일제 시기에 만들어진 우리 어떻게 보면 적지 않은 수가 독립운동가들이기도 했었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직접 만들어진 이 벽돌이 업체에게 팔려 넘어가가지고 강원도에 있는 어느 콘도에 다 박혀 있었던 겁니다. 그걸 나중에 이제 그 언론에서 알게 되고 사회적 비난이 빗발친 이후에야 그 돌을 다시 돈 주고 회수해서 서대문 형무소 바닥돌로 깔거나 이 독립공원 조성하는 사업에 활용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서울 경자가 새겨져 있는 그 붉은 벽돌들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 정면에 있는 전시관으로부터 쭉 관람을 하시면 되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관람을 하실 때는 그냥 무작정 아무 건물이나 막 들어가고 싶은데 쑥쑥 막 들어가지 마시고, 이곳 역사관에서 제시해 놓은 화살표 그 동선을 따라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뭐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으면서 그곳에 있는 어떤 역사적인 그 유물 유적들을 충분히 효율적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게 되는 곳이 그 전시관인데요. 이 전시관은 1923년에 지어졌었던 서대문 형무소 보안과 청사 건물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1층에 간수들의 사무 공간이 있었고 2층에는 회의실과 소장실, 그리고 지하에는 취조실로 사용되던, 말 그대로 이 보안과 청사는 형무소의 중심 건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1층과 2층과 지하가 여기에 핵심 전시실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크게 그 1층과 2층 지하의 내용이 크게 그 세 가지 주제로서 나뉘어져 있는데, 1층 같은 경우는 이 서대문 형무소 자체의 역사를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2층은 항일운동의 역사를 보여주는 공간이고요. 그러니까 근현대 역사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하실 같은 경우는 그곳이 과거에 실제 일제 시기 취조실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 취조와 고문의 역사를 보여주는 공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먼저 서대문 형무소의 역사를 보여주는 공간을 따라 걸으시면서, 네, 제가 아까 명칭과 관련된 아까 역사를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기서 너무 많은 얘기를 자세하게 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가셔서 그 서대문 형무소의 역사를 직접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들을 쭉 살펴보셨으면 하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1층의 서대문 형무소의 역사에서 그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약 20년에 걸친 서울 구치소 역사,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 후기와 1987년까지의 그 사실상 한국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 역사가 1층에서 사실상 삭제되어 있다. 요거는 이제 인식을 하면서 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울 구치소에는 실제 그 1958년에 있었던 진보당 사건이나 61년에 있었던 민족일보 사건, 그 동백님 사건, 인혁당 재건이 사건,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많은 피해자들이 실제 이곳에 수감되어 있었고 사형되기도 했었죠. 이 안에는 사형장도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민주화 운동의 중요한 현장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 20년의 역사는 사실상 여기 그 딱 판넬 하나 있더라고요. 해설판 하나 있는 게 민주화 운동의 역사에 대한 설명의 전부였습니다. 사실상 삭제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걸 하나는 인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2층 민족 저항실로 올라가시게 되면은 그 민족 저항실도 크게 세 가지 주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먼저 민족 저항실 1 역사관에 가면은 대한제국 말기부터 1919년 3.1운동 시기에 이르기까지 민족 독립운동의 주요 내용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했었던 의병장인 이강년, 허위, 이인영 등등의 간략한 양력으로부터 그 2층 전시실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 경성 감옥으로 불렸던 시절 그 일제에 의한 뭐랄까 그 의병 탄압이 본격화되던 그 시점부터 이곳에서 이 건물 자체가 만들어졌다라는 말씀드렸고, 그 시기에 의병운동이 한참 뭐 정점을 이루었던 시기에 그 백범일지 같은 것을 보면은 김구도 거기에 이곳에 잡혀 들어왔던 그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구가 그 의병들이 대부분인 것었다라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놓았고, 김구 어머니가 이곳을 찾아오기도 했었는데 그 백범일지에 나오는 그 말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너 죽으려고 작정했느냐, 뭐 알았다, 뭐 이런 곳까지 왔느냐, 막 이런 식으로 백범을 막 탓하거나 욕한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정확한 문구가 지금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뭐 말하자면 너가 평양 감사한 것보다 나는 더 기쁘다 라고 백범의 어머니가 백범에게 와가지고 얘기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일제 시기에 서대문 형무소가 일반 민중에게 어떤 식으로 인식되었는가를 그 백범 어머니의 말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제 시기의 역사를 주로 이 2층에서 보실 수 있고, 2층의 전시실에서 가장 인상적인 전시 내용 중에 하나는 민족저항실 2관에 있는 그 수형 기록표의 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형 기록표라는 것은 형무소에 입감하게 될 때 그 모든 수감자들이 작성하게 되는 기록 카드인데요. 통상적으로 재판 연월일, 이름, 죄명, 정면과 측면 사진, 뭐 이런 것들이 이 안에 기록 카드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책을 보시면은 그 평화를 걷다라는 제 책을 보시면은 이 수많은 그 기록 카드가 그 이 전시실 이 방 전체 사면에 이렇게 뭐 도배가 되어 있는 굉장히 특별한 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방이 특별한 이유는 뭐 다른 것보다도 그 당시에 이 서대문 형무소에 실제 수용됐었던 사람들의 면면을 그 사진으로나마 느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정말 어린 소녀에서부터 뭐 마치 조폭처럼 생긴 뭐 거칠긴 인상의 남성, 그리고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그런 뿔테 안경 같은 것을 쓴 지식인 같은 청년, 그리고 뭐 어린 소녀, 10대 소년, 너무나 막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에 수감되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이들이 어떤 죄명으로 이곳에 들어왔을까? 그리고 이 중에 적잖은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하다 이곳에 들어왔을 텐데, 과연 이들이 꿈꾸었던 세상은 어떤 것이었을까? 뭐 이런 복잡한 다양한 생각들을 이 사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품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정말 많은 생각 속에서 이 5천여 이 빼곡하게 붙어있는 수형 기록표의 방에서 빠져나오게 되면 그 3.1운동 직후에 일제시기 역사를 다시 접하시게 될 텐데요.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중 순국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 그 사람들이 무려 26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김구를 포함해서 약 26명의 임정요원들이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헌법상의 대한민국 정통성이 임시정부로부터 유래한다라는 사실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달리 말해서 이 서대문 형무소가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공간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임정과 관련된 인물들뿐만 아니라 간도 군자금 탈취 사건, 60만세 운동, 간도 공산당 사건, 원산 총파업 등등 일제시기 말기까지 이어진 수많은 조선인 독립운동과 그에 연루돼서 수감된 사람들, 그 독립운동의 내용, 수용 기록표, 조사 내용,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전시실에서 다양한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일제 시기에 그 엄청나게 많았었던 그 수감자들, 독립운동과 관련된 사람들, 그 다양하고 풍성한 이야기들을 다채롭게 이곳을 찾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기에는 이 공간 자체가 굉장히 협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곳의 가치를 진짜 이 대한민국이 정부가 제대로 모르는구나. 예, 그 의병운동이 일어난 시기부터 민주주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 공간이 이렇게 협소한 공간에 제대로 전시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좀 절절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하로 내려가시게 되면은 그 고문과 관련된 많은 그런 어떤 기구들이랄까요? 그 상자 고문, 벽관 고문, 이런 것과 관련된 도구나 그와 관련된 설명 같은 것이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역사학자 윤경로 선생님의 백오인 사건과 신민의 연구, 이 책을 보면은 이 당시 그 고문을 통해서 허위 자백을 받아내는 그 같은 것이 아주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당시 실제 사용됐었던 그 고문과 관련된 내용을 몇 가지 알려드리자면, 대나무 못을 손톱과 발톱 사이에 박기, 그리고 가죽 채찍과 대나무 묶음으로 맨몸을 휘감아 때리기, 널빤지에 못을 박아 그 위에 눕게 하기, 온몸에 기름을 바른 후 인두와 담뱃불로 지지기, 거꾸로 매달고 코에 뜨거운 물 붓기, 등등 이루 필설로 담기 힘든 정말 가혹한 행위가 실제로 이 일제 감옥하에서 자행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로부터 혹독한 고문을 받았던 장 아메리 같은 경우에는 그의 그 유명한 저서가 있죠. 그 죄와 속죄의 저편이라고 하는 그 저서를 통해서 고문은 한 인간이 내면에 간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사건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나의 모든 개인적 체험을 넘어 제3국에서는 고문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핵심이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고문은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일제 시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특정한 민족운동가 개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일제 감옥에서 자행된 가혹한 이 고문 행위가 일제 식민지 정책의 민낯이자 본질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고문과 관련된 전시를 무조건적인 반일 사상 하명이나 혹은 그 관람객에게 유희적이나 자극적인 어떤 시각 효과를 위해서 이용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문의 흔적을 보여주는 지하 전시실에서 빠져나오게 되면 그 동선을 따라 여러분들이 가셔서 수감자들이 실제 갇혀 있었던 그 감옥 건물, 옥사 건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대문 형무소를 위에서 내려다보면 지금 이 전시실에 남아있는 세 건물, 제10옥사, 11옥사, 12옥사인데요. 이 세 옥사가 부채꼴 모양으로 길쭉하게 뻗어나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옥사의 형태는 중앙사에 있는 간수가
감방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흔히 파놉티콘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일망 감시 시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 파놉티콘은 공리주의를 주장했었던 영국 철학자 그리고 법학자이기도 했었던 제러미 벤덤이 제안한 감옥 건축 양식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벤덤은 파놉티콘을 통해 소수의 감시자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모든 수용자를 감시할 수 있는 감옥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 파놉티콘 수감자는 항상 간수의 시선에 노출되어 있는 객체가 될 수밖에 없었고, 간수가 없는 경우에도 간수가 항상 자기를 지켜본다 여기게 돼서 수감자 스스로 자신의 내부에 감시하는 눈을 지니게 되는 어떤 순종적 객체가 되도록 하는 그 같은 구조의 감옥시설입니다. 이 파놉티콘 원리는 여러분이 보다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곳이, 이 원리를 보다 아주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공간이 서대문 형무소 그 옥사 밖에 있는 격벽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격벽장은 수감자 운동시설인데요. 수감자들끼리 서로 은밀히 대화하지 못하도록 이 운동시설을 이렇게 담장으로 구분해 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격벽장을 보시면은 이 부채꼴로 만들어져 있고 중앙에서 한꺼번에 감시하는 사람이 볼 수 있고, 수감자들 사이에는 서로 분리가 되어 있는 이 파놉티콘의 구조를 보다 분명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수감자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감시하고자 했지만은 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전혀 어떤 소통하지 못하고 그랬던 건 아닙니다. 물론 그 감옥의 방 안에서는 얘기하지 못하는 것이 원래 원칙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물론 그걸 일일이 모두 감시할 수는 없었겠죠. 근데 심지어 방과 방 사이에도 서로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통방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통방이라는 것은 이 수감되기 전에 미리 암호화된 단어를 지정해서 뭐 감옥 내에서 암구어로 이렇게 뭐 부르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모르스부어처럼 어떤 서로 이렇게 원칙을 만들어 가지고 벽을 두드리면서 그 숫자에 따라서 단어를 조합해서 서로 방에서 방으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전달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벽 통보법이라고 당시에는 불렀다고 하는데요. 그 타벽 통보법과 관련된 많은 에피소드들을 또 일제시기 자료를 보면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고, 뭐 제 책에서도 관련된 에피소드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수감자들에게 사실상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일상 그 자체였다라고 그럽니다. 그냥 그 감옥 안에서 지내는 것 자체가 그냥 그 자체가 노역이었던, 굉장한 고역이었다라는 거죠. 너무나 좁고 열악한 주거 환경이 일단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1935년에 일제 통계에 따르면 전국 감옥의 수용 밀도가 한 평당 3.12명이었다라고 합니다. 옥사의 큰 방이 약 3.3평이고 작은 방이 약 1.2평이었으니까 보통 큰 방에는 10명 이상, 작은 방에는 3명 이상이 수감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게다가 감옥에는 화장실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수감자들은 이 좁디 좁은 방 안에서 일종의 뺑기통이라고 불리는 그것에서 풍기는 용변 냄새, 그것이 만들어내는 그 가스, 이런 걸로 인해서 끊임없이 현기증에 시달리면서 지내야 됐다라고 합니다. 그 백범일지에 있는 내용을 잠깐만 읽어보면요, 그 백범일지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스에 불이 나서 수인들이 질식이 되면 방 안으로 무소대를 들이쏘아 진화하고, 질식된 자는 얼음으로 찜질하여 살리고 죽는 것도 여러 번 보았다. 여름철에는 수인들이 호흡과 땀에서 증기가 발하여 서로 얼굴을 분간 못하게 된다. 네, 이 정도로 그 공간이 비좁았고, 여름에는 뭐 질식해서 심지어 죽는 사람들도 여러 있었다라는 거죠. 그 약 3.3평 이렇게 작은 공간에
십수명의 장정들이 들어 앉아 있을 그것을 상상해 보면, 특히 여름날 그걸 상상해 보면은 정말 그냥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고문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12옥사, 11옥사 이쪽 옥사에서는 그 전시실에서 볼 수 없었던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또 역사를 이곳에서는 그나마 볼 수 있어서 참 매우 반가웠었는데요.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주요 역사적 인물들, 이를테면 행동하는 지식인 리영희 선생님,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이자 한국노동운동의 어머니로 불렸던 이소 선생님, 인권 변호사 이돈명, 민주화 운동가이자 정치인이었었던 고 김근태 선생, 그리고 민족시인 고은 선생님, 이런 분들의 양력, 사진, 글, 발자국 조형물, 이런 것들이 감방마다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전시물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느라면 왜 이곳이 한국 민주화 운동의 주요 성지로 불릴 수밖에 없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곳에 들러서 자제분을 데리고 자제분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특히 서울 사시는 분들이라면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이곳에 들러서 근현대사를 함께 느껴보시는 것, 꽤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책에 나와 있는 그 일부분을 읽으면서 오늘 시간을 마칠까 싶은데요. 제 마지막에 나오는 이 부분은 그 일제 시기에 이동선, 김응수, 그리고 박익섭, 이런 일제시기 1930년대 이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사회주의 민족운동가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그 당시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 중에서는 지금 이곳의 역사에서는 상당 정도가 이렇게 소략하게 설명되어 있는 그 사회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곳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서대문 형무소에는 이런 이동선이나 김응수나 이런 조선인 그 사회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일본인 사회주의자들도 꽤 많이 수용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본인 사회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바로 한국에서의 혁명운동, 독립운동을 지원하다가 그곳에 수감되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서대문 형무소를 들릴 경우에 이곳에서 아까 특히 고문과 관련된 전시시설 같은 것을 보면은 그냥 다른 무엇보다도 아주 강렬한 반일 감정이라는 게 끌어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리고 그 반일 감정을, 아주 뜨거운 반일 감정을 품고서 이곳을 많은 분들이 나가게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의 위상과 성격을 이런 어떤 반일 민족주의 산실로만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제 폭력적인 제국주의 역사를 이 단순한 반일 감정으로 치환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와 후속 세대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다른 무엇보다도 또 이런 민족적인 적대감이라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은 단순한 폭력의 기억 저장소가 되기보다는 미래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어떤 주춧돌, 평화의 어떤 기억 장소, 이런 장소로도 이것이 활용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에서 또다시 이처럼 불행하고 폭력적인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 평화의 징검다리가 이곳 서대문 형무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한 명의 평화 연구자로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곳을 그런 어떤 반일 감정을
어떤 산실로만 만들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한류 때문에 서울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도 굉장히 편하게 방문해서 어떤 평화 감성을 품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 만들 필요도 있다라는 건데요. 다른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시점에도 그 일본 정부의 그 위안부 관련된 처리나 아베의 이 동북아 정책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정말 불끈불끈 화가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또 일본의 이런 수많은 지식인들이나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그 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제지하고 한국의 평화운동과 연대하고자 하고, 그런 일본인들도 현재 시점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지식인 그룹으로 따지자면은 거의 압도적으로 많은 지식인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일본의 그런 우경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을 갖고 있고, 그리고 많은 시민단체도 한국의 시민단체와 연대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인데, 일제 시기에도 그런 일본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인들을 위해서 그런 항일 운동,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반제국주의 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혁명운동, 항일운동을 하다가 이곳에 수감돼 있었던 일본인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과 그 조선인 수감자들 사이에 꽤나 감동적인 모습들,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예컨대 제 책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은, 1930년대 이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돼 있었던 이소가야라는 인물 같은 경우는 간도 공산당 사건으로 수감돼 있었던 이동선이라는 사람한테 어느 날 이렇게 쪽지 한 장을 몰래 전달받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서 엄하게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쪽지에 뭐라고 써 있었느냐? 친애하는 동지여, 건강하십니까? 이번 운동에 나오면 내 셔츠와 동지의 것을 교환하고자 합니다. 운동할 때 내 셔츠를 동지의 운동장 담에 걸어두겠습니다. 동지의 것도 같은 곳에 걸어두십시오. 그러면 나는 동지의 것을 입겠습니다. 동지도 알고 있듯이 우리들은 그다지 멀지 않은 장래에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럼 동지여, 부디 안녕히. 이동선. 네. 그러니까 이 이동선이라고 하는 이 조선인 조선인 혁명가가 이소가야에게 자신은 이렇게 여름 셔츠, 좋은 셔츠를 입고 있으니까 이소가야 같은 경우는 이 더운 날씨에 낡은 겨울옷 한 벌을, 아주 날띠 낡은 겨울옷을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그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곧 죽을 거니까 자신의 그 깨끗한 여름 셔츠를 당신의 겨울옷하고 몰래 바꾸고자 한다라는 거였는데, 이것을 이소가야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러고, 그냥 그 낡은 겨울옷을 이소가야는 계속 입고 있었는데, 아무튼 이소가야 몰래 결국은 이동선이 그 옷을 바꿔치기 하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감동적인 얘기 중에 하나는 이건 이제 일종의 소소한 얘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비슷한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심지어는 김응수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독립운동 하다가 이곳에 감옥에 갇힌 사람인데요. 이제 사형장으로 가는 그 현장에서 일본어 노래를 불렀다라고 합니다. 두 가지 버전으로 노래를 불렀는데, 한 번은 조선어로, 한 번은 일본어로 불렀다라는 거죠. 그가 일본어로 그 노래를 부른 이유가 감옥에 있던 일본인 동지에게 마지막으로 고별의 마음을 담아 보내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당시 서대문 형무소에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소가야를 포함한 많은 그런 어떤 조선인들을 위해 고생했었던 일본인들이 수감되어 있었는데, 그들을 위해서 그 사형장으로 가는 도중에 일본어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자면은 잘 이런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의 연대와 우정이라는 것이 언뜻 이해하기 힘든 측면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당시 그 안에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반일 민족주의의 성지처럼 간주되는 이 공간에서는 이렇게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 뜨거운 연대와 우정도 꽃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연대와 우정과 관련된 이런 이야기도 이곳에서 한 번쯤은 연상해 보실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런 이야기들은 지금 서대문 형무소에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평화적 관점에서 이런 내용들도 이곳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그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그 조선인과 일본인의 그런 어떤 우정에 대해서 제가 제 책 평화를 걷다 부분에 제가 이런 어떤 에피소드와 관련된 제 소회를 적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부분을 낭독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던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의 연대와 우정은 지금 우리의 시선으로 보아도 매우 감동적이다. 어느 조선인 독립운동가는 온몸이 쇠사슬에 묶여 죽음을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본인 동지의 건강을 걱정했고, 또 다른 조선인 수감자는 한여름의 찌는 더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깨끗한 여름옷을 일본인 동지의 낡고 두터운 겨울옷과 기꺼이 받고 입고자 했으며, 또 다른 항일운동가는 사형 집행 당일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죽음 직전의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동지를 위해 일본어 노래를 불러줄 수 있는 아량을 지니고 있었다. 일제에 의해 죽임을 당하기 직전의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인을 위해 노래를 불러주었다는 사실은 일면 놀랍기도 하다. 그러나 이들의 시선에서 이소가야나 미야케는 단순한 일본인이 아닌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해 싸우는 동지일 뿐이었을 것이다. 그들의 국적은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저 끈끈한 동료애와 인류애와 평화를 향한 간절한 소망만이 중요할 뿐이었다. 우리의 아이들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서대문 형무소에서 들을 수 있어야 한다. 평범한 일본인 관광객들도 이런 이야기들을 서대문 형무소에서 얻어갈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일제의 과오를 직시하게 하고 그 같은 불행한 일이 또다시 동북아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일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러나 미래 동북아의 평화적 비전과 방향성을 새롭게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미미하거나 사소하다 할지라도 상호간의 우정과 연대의 기억을 끄집어내야만 한다. 그리고 그 새로운 발견들에 적극적 의미를 부여해 나가야 한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원, 300만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